혹시나 이게 연말 회계연도 예산안 이게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10월달, 9월부터 10월까지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자, 9월 무역도 위축, 수출입 줄고 무역 수지 적자는 계속. 자, 한국의 9월달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했다. 불황형, 뭐 무역이 흑자다, 좋다. 그래도 불황형, 흑자, 불황형, 적자. 수입도 줄고 수출도 줄었다는 거. 지금 그 한국의 수입 수출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무역 수지 적자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인이슈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번 연도까지는 원화가 진짜 힘들 겁니다. 한국이 힘들 거예요. 물론 이제 한국이 힘드니까 원화 가치도 힘들 거고. 근데 만약에 올해, 내년 이거 잘 버티면 한국은 정말 많이 커질 겁니다. 뭐 국뽕이라 그러죠. 뭐 대한민국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뭐 내 조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이 커질 거예요. 중국과 미국의 어떻게 보면 좀 무역 의존도 이런 것들이 중국 무역 의존도가 좀 높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상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뭐를 할 수 있을까? 관세 요충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 한국은. 그럴 때는 좀 많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 연도까지는 많이 힘들 겁니다.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이번 위기를 어떻게 잘 버티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뭐 올 연간 수출 누계는 뭐 4,200억, 그리고 전년 대비 12.2%, 뭐 12%각 감소했다.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선박 증가했는데 석유 제품, 자동차 부품, 정밀기기, 컴퓨터기기 줄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최근에 한국 발표된 미국 한국 CPI도 높게 나왔죠. 지금 국제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원유를 많이 들어가는 뭐 생산하는 뭐 제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물가라던가 이런 것들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나오면 그만큼 또 비싸게 사는 거야. 멕시코 같은 역할인가요? 멕시코 역할이 될 수 있죠. 근데 멕시코랑은 좀 이게 궤가 다르지. 어떻게 보면 멕시코는 뭐 중국과 미국이랑 조금 이렇게 뉴질랜드랑 같이 이렇게 무역적으로 괜찮은데 중국이 이제 거기에 진출하는 거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좀 협업을 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어떻게 좀 궤는 다른데 뭐 반도체 기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또 비슷하다. 근데 한국이 전형적으로 좀 무역 같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외교를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한 사람만 바라보려 그래.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야. 그게 이제 외교 정책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못한데 이렇게 좀 우정을 딱 맺으면 계속 갈라 그래. 그런 부분들이 살짝 아쉽다는 거. 자, 지난달 회사채 발행 1.36조 급감, 금리 상승 영향. 자, 볼게요. 한국의 지난달 회사채 발행이 1.36조 급감이래. 자, 금리 올라서 영향을 받았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가 1조 원이 넘게 줄었는데 이게 금리 상승 때문에 이렇게 줄었을까? 금리가 높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금리 상승 영향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다 우리 배웠던 거야, 요거. 자, 볼게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벌어져요. 그러면 자 볼게요. 미국 정부가 국채를 찍었어. 한국 정부가 국채를 찍었네. 그럼 어떤 국채를 사요? 사람들은? 어떤 국채를 살까? 이자를 미국이 더 줘. 그리고 더 안전해. 달러야. 당연히 미국채 사겠죠. 한국 국채에 투자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국채, 채권 시장에도 형, 동생, 뭐 부모님, 뭐 형, 맏형, 둘째형, 셋째형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데 국채가 안 팔려. 그러면 그 국채가 안 팔리는 한국의 그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한국에서 회사채를 발행한대. 회사채가 팔릴 수 있을까?
한국 국채가 팔리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는데 그 나라에 있는 기업체, 회사채가 팔릴까? 팔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매력도가 없다는 거예요. 자, 회사 채권을 우리가 조금 더 매력 있게, 야, 리스크는 있지만 이자는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국에 국채가 있는데, 금리 가격이 있는데 회사채를 미친 듯이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금리 상승 영향, 금리 상승 영향이 미국채 금리 상승 영향, 이러면은 말이 되겠네요. 근데 한국의 국채 금리 상승 영향은 아니다. 오히려 회사채 발행이 지금 급감했다는 거는 발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안 했다는 얘기는 안 팔렸다는 얘기예요. 돈이 안 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 내가 자본가인데 회사채를 사고 싶어. A라는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한대. 발행해도 사줄 사람이 없어. 왜? 매력적이지가 않아. 그럼 회사채 발행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되고, 조금 시장이 돌라면은,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 한국이 미국과의 국채금리, 금리 격차를 줄여야겠죠. 한국의 금리가 높아서 회사채 발행을 급감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줄여야지. 격차를, 미국과의. 요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한국 은행 우리 드래곤 형님이 금리를 올리냐 안 올리냐에 대해 갑론을박들이 많습니다. 올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야, 한국 시장에 외국인 투자 자금들 다 빠져나가잖아. 외환 자금들 빠져나가면 어떡할 거야? 빨리 격차를 줄여야지. 우리가 그동안 수출이나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반도체도 잘 팔리고 자동차도 잘 팔려서 버텼던 건데 그것도 안 되면 당연히 금리 따라가야지 라는 분석 하나. 아니야. 금리 지금 올리면 우리 PF 대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시장이 마비가 돼. 전형적으로 아시아권 시작해서 중국, 한국은 부동산 시장이 금융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면 안 돼. 겁먹어서 못하는 거야. 두 번째. 사실 정답은 있죠. 금리를 미국보다 더 먼저 조금씩 올렸어야 됐죠. 미리.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올리냐 마냐 그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한국의 회사채 발행 안 되는 거, 자금 안 도는 거 금리 상승 영향보다는 금리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자, 코인 이슈가 요거 미국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들 많이 무너질 겁니다. 말씀드렸던 이유. 공부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신흥국가들은 당연히 힘들어. 힘들 수밖에 없어. 자, 보세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받아서 기업들이나 국민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돼. 근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가들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 그거 팔리나요? 미국 기준금리가 미친듯이 높고 매력이 너무 뒤집어지는데? 달러가 강세인데? 한국이 됐든 인도가 됐든 인도네시아가 됐든 중국이 됐든 얘네들이 국채 발행해도 안 사. 그러면 기업들한테 자금을 쥐어줄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재정정책을 펼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기업들이 지네들이 각자 도생을 해서 어떻게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조차 힘들지 당연히. 윗대가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윗물이 맑아야 또 아랫물이 맑다처럼 위에물이 좋고 맑아야 아랫물도 맑지.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라는 거. 그래서 이번 연말에 아마도 한 차례 정도는 올리지 않을까. 미국이 금리를 한 차례 올리면 한국도 한 차례는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 얘기는 좀 하고 싶지가 않아. 마음이 아파. 누가 뭐 잘했고 잘못했고 따지기보다 그냥 우리 코인이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자, 중국 위안화 약세 개입 시사, 환율 안정 위에 필요한 조치. 자, 중국도 힘듭니다. 중국도 힘들어요. 수출 안 되지, 수입량 계속 줄고 있지, 부동산 시장 안 좋지. 얼마 전에 국영은행들 외환 지급 준비율 낮추면서 환율 조정해라, 환율 맞춰라, 달러 던지고 위안화 사 했는데도 안 잡히지, 위안화 환율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민은행 필요시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안화 그만 떨어져라. 말로 겁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배웠으니까 알죠.
이분이 지금 어떤 얘기, 왜 이 말을 하는 건지. 이 말 굳이 할 필요 있나요? 우리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어 말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국영은행 외화 지급준비금을 낮춰서 너네 갖고 있는 거 던져. 환율시장 개입해. 우린 개입하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 근데 인민은행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얘기 하면 위안화 같이 롱 쳐야겠다. 쇼 치면 이거 끝장 나겠네. 인민은행이 이렇게 얘기했네. 개입하겠네. 공매도 치는 애들 싹 다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위안화 같이 떨어지지 않게끔 말로 커버 쳐주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이런 것들 캐치하셔야 된다는 거. 위안화 약세. 자, 미국 재무부 신났지. 자, 미국 재무 경제 연착륙의 자신감 느낌 매우 좋다. 당연히 좋은 얘기 해야지. 고용시장 타격 없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근데 제니 옐런 누님이 당연히 재무장관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코인 이슈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질 않습니다. 저 누님 말은 반대로 해석해야 맞았어요. 그게 맞는데 이번 미국은 좀 다릅니다. 그만큼 좋아요. 그래서 이게 연준이랑 미국 정부에서 고의로 시장을 조금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거 아닌 이상 그럴 정도로 좋다. 미국 증시가 지금. 미국 증시가 아니라 미국 경제가 지금 회사채에 발행돼서 지금 나가는 피들도 그렇고 그 자금 들어오는 것들이 심상치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또 때릴 수 있는. 자, 인도 러시아 원유 정제한 석유 제품을 재수출했다. 자, 볼게요. 미국을 없애기 위해 달러를 견제하기 위해서 브릭스라는 기구가 창설이 돼서 지금 활발하게 화폐를 만들어서 뭐 뒤집어지게 한대. 또 브릭스에 원유 생산국들이 산유국들이 전 세계 50% 이상을 담당하는 애들이 다 들어왔어. 야, 미국 달러는 망했다. 5.1달러 묶어놓은 거 끝났다.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 많죠. 자, 보세요. 인도가 러시아 원유를 사서 정제를 시켜서 석유 제품 재수출했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같은 브릭스인데 같은 브릭스 안에 그 러시아한테 원유를 사가지고 정제해서 이제 윗돈 마진 남겨놓고 판다는 겁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돈으로 엮여있는 관계다. 철저하게. 자, 한 가지 또 얘기해 드릴까요? 사우디는 지금 러시아한테 원유를 싸게 삽니다. 싸게 사서 어떻게 해요? 지네 자국에 들어가는 원유는 러시아 걸로 쓰고 지네가 생산하는 원유는 비싸게 해외 수출 갑니다. 그게 사우디입니다. 오펙 플러스의 두 선봉장이 그러고 있어. 근데 그게 어떻게 브릭스가 전 세계 통화 화폐를 대신하고 기축통화 자리를 대신할까? 아이러니하죠. 돈 앞엔 장사 없다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 자, 미국 우량기업 회사채 발행 러쉬. 자, 우리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미국의 노동절 이후에 이게 발행량이 늘어나, 급증해. 뭘까? 이거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노동절 이후에 이게 급증해. 바다산책님, 회사채. 그렇죠. 미국 기업들이 보통 회사채 발행을 노동절 이후에 많이들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9일 현지 시간 기준, 그래서 미국의 우량 기업들 회사채 발행이 몰렸고 채권 발행 규모가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500억 달러 이상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보면은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를 않아. 그게 무슨 이유냐면은 회사채 시장으로 자금이 좀 갔다는 겁니다. 국채 던지고. 그래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았던 부분. 근데 우리가 시장이 우려했던 부분만큼 국채 금리가 상승했고 막 튀었다? 그 정도 움직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전하게 좀 끌어갔고,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보통 이제 회사채를 투자를 할 때 국채를 던지고 그 돈으로 회사채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해지 수단으로 또 국채를 좀 던지는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회사채가 발행이 좀 많이 몰려 있다. 그러면 국채 매도량이 좀 늘어난다. 근데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를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이 좀 우려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거는 좀 괜찮았다. 그래서 우량 기업 19곳이 미국에서 채권 47종을 발행하고 판매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하루 발행량이 뭐 2012년도 1일 단위 최다 규모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많이 발행을 했고 시장에는 크게 아직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원유가. 자,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지표가 뭐냐면 요거 꺼드려야겠다. 자, 마나임 지표라고 미국의 중고차 가격 인덱스를 나타낸 겁니다. 지금 이거 인덱스 중고차.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212.2인데 전월 대비 살짝 올랐어요. 이건 눈이 좋아야지 보이겠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끝에 머리가 살짝 올라왔죠. 보이시나요? 무튼 올라갔어. 살짝. 근데 이제 거의 미비하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4개월 연속 내림세였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근데 살짝 올라왔다는 거. 자, 요거 한번 다뤄드리고 정리 한번 하면서 요거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시리님 방송 보시면서 쓸데없는 얘기하면은 저희는 가차 없습니다. 연구 제재예요. 저희는 좀 세요. 뭐 코인 판에 와가지고 막 뭐 차트 틀어놓고 막 단타 치고 뭐 하고 재밌는 방송 아니에요. 저희는 경제 방송입니다.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일정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9월 13일 미국 CPI 발표.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월가 예상치가 3.6이 나왔어. 3.6. 3.4로 봤는데 3.6이 나왔다. 이거 CPI 한번 좀 디테일하게 다뤄드릴게요. 그리고 14일날 유로존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21시 15분. 그래서 이날도 중요하죠. 금리 인상을 함에 따라서 만약 달러 강세가 조금 꺾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 9월 14일날 미국 PPI 발표되고 소매 판매까지 발표되면, 그리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고용 지표들 싹 다 발표되네요. 소비 지표까지. 그리고 19일날 유로존 CPI 발표되고 21일날 연준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거 중요하다는 거. 13일 중요, 21일 중요. 일주일 간격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일날 미국 신규 주택 판매, 뭐 28일날 국내 GDP, 미국 GDP, 그리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 CPI 29일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이렇게 발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CPI를 이렇게 자주 발표하나? 유로존 이거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에 지금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화살표를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우리 아까 뭐 시리님이 장난으로 하신 걸 수도 있을 거야. 뭐 이틀 뒤에 이제 뭐냐고 물으셨는데 CPI 그만큼 중요하다 이번에. 그러려면 이제 물가가 올랐나 뭐 떨어졌나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단 미국의 중고차 마나임 중고차 지수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0.2.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4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살짝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하다가. 근데 이게 뭐 내일 발표되는 CPI에 바로 반영이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일 당장 문제가 될 지표는 아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13일날 미국 월가 예상치가 헤드라인이 3.6, 그리고 근원 CPI가 4.3. 그래서 저번 달에 3.2, 4.7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게 뭐냐면 키포인트가, 자, 헤드라인 지표는 코인 이슈는 3.4 정도 봤는데 월가 예상치는 3.6으로 봤습니다. 근데 월가 예상치가 내가 본 것보다 좀 높게 나오니까 그렇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중요하냐면 근원 CPI. 근원 CPI가 저번 달에 4.7이 나왔고 이번에 4.3이 나온대. 근데 만약에 시장이 4.3 나온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근원 CPI가 핵심이고, 뭐 13일날 좋게 나온다 그러면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걸 누가 상쇄시키는 모습이 가장 좋다? 국제유가가 올라가서 헤드라인 지표는 올라갔지만 어차피 헤드라인 지표 떨어질 거야. 근원 CPI가 국제유가를 상쇄시키는 모습이 가장 좋다. 가장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근원 CPI를 이렇게 좀 낮게 측정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미국의 임대료, 렌트비, 이게 신규 주택 공급 때문에 몇몇 지역에서 좀 마이너스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자, 근데 또 이제 안 좋은 부분들. 자, 세계 최대 LNG 수출국 호주에서 파업, 천연가스 값이 13% 급등,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는데 왜 급등했냐 봤더니 전 세계 천연가스 5%를 공급하는 세브론 있죠. 쉐브론이 운영하는 호주의 가스전이 두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곳이 파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거 우리 우려된다는 거. 미국의 노동조합, 뭐 무슨 배우들, 작가들 조합, 할리우드 조합, 택배 조합, 이런 분들이 파업을 해. 데모를 해. 야, 우리도 이렇게 돈 받았는데 그럼 이게 계속 연쇄작용을 한다. 천연가스 만드시는 분들도 야, 우리도 파업해. 너네 합의 안 해줄 거야? 알았어. 우리 전면 파업으로 확대할 거야. 그렇게 되면 천연가스 가격 더 급등하겠죠. 그리고 지금 사우디, 러시아 감산해서 원유값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지금 미국 월가에서는 회사채 발행이 진행 중이고, 그래서 뭐 채권 47종 발행했고 500억 달러가 늘었다고 합니다. 500억 달러가 늘었고, 그리고 9월부터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미국의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좀 좋은 소식. 9월부터는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는데 단기나 중기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려로 하는 장기 국채 발행은 이제 조금 줄어든다 그래요. 왜? 어차피 잘 팔리는 단기, 중기는 국채 발행하고, 어차피 잘 안 팔리는, 시장의 수요가 조금 부족한 상대적으로 장기 국채는 발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시장의 국채금리 안정화에 긍정적인 부분이 차지할 수 있을 거고, 다음 주는 애플 아이폰 15 발표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긋지긋한 게 또 돌아왔어. 2024년도 예산안, 미국 의회 새로운 회계연도 예산안, 요게 이제 통과를 위해서 회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9월달을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또 10월달 연방정부 셧다운한다? 그 얘기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몇 달 전에 미국의 디폴트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예요. 아마도 임시 예산안으로 무리 없이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나 이게 연방 회계연도 예산안 이게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10월달, 9월부터 10월까지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회계연도 예산안까지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